안녕하세요. 블라드입니다. 제 채널 인생 이야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 단편을 함께 들어보시죠. 율리아는 언제 모든 것이 끝났는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분기점이 어디였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유산 이후 그녀와 아르테엠 사이의 모든 것이 변해버린 걸까? 한때는 서로 사랑했었으니까. 아니, 그건 그냥 그녀의 착각이었을까? 유력 사업가이자 변호사인 부모의 외동딸인 그녀는 늘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을 때도 그들은 말리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부딪혀보고 이 삶에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린 그게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설득하지 않을 거다. 그건 너만의 실수일 테니까. 하지만 언제든 조언이나 도움은 청해도 된다. 율리아는 명문대의 어문학부에 입학해 졸업했다. 1년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 뒤 자신이 직접 짧은 단편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합본집에 실렸다. 아르테엠과는 그 같은 편집부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원고와 문서, 편지를 배달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출신.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목표의식이 뚜렷했고 야심 있고 끈질겼다. 심부름을 하며 여러 분야의 인맥을 쌓아갔다. 어느 비 오는 날 편집부에서 나오는 길에 여자를 집까지 태워주면서 그는 설마 그녀가 자신의 새 인생으로 들어가는 행운의 티켓이 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율리아의 집을 지나쳐버렸다. 어머, 얘기하느라 필요한 집을 지나쳤네요. 그녀가 웃었다. 근데 비도 막 그쳤네요. 아마 전 여기서 걸어갈게요. 아니요, 제 잘못인데요. 제가 처리하죠. 아르테엠이 반박하며 차를 돌렸다. 결국 그는 여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리시죠. 그는 문을 열어 손을 내밀었다.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흠뻑 젖었을 거예요. 율리아는 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탄탄했다. 옷은 최신 유행은 아니었지만 질이 좋았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파란 눈이 도드라졌고 웃을 때 볼에 패이는 보조개가 무척 사랑스러웠다. 천만에요. 아르테엠이 미소 지었다. 언젠가 제 여기도 당신 단편에 써주실래요? 그래도 뭔가를 쓰려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죠.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문제없죠. 식당에 모실게요. 심부름꾼은 신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실망의 기색을 보고는 머뭇거렸다. 전 식당은 별로예요. 율리아가 설명했다. 그 과시, 그 글래머. 저는 좀 더 단순하고 평범한 게 좋아요. 오, 그럼 승마는요? 아르테엠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아, 정말요? 그거야말로 최고네요. 그녀가 요쳤다. 말을 타보는 게 오래된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년 뒤 율리아는 남자를 부모에게 소개했다. 아르테엠은 그녀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부모와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확신했다. 그녀의 부모는 위선자들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르테엠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잃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만남 당시 이미 성공한 변호사였기에 율리아 부모의 결혼은 대등한 결합으로 여겨졌다. 아르테엠을 더 잘 알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사업가의 기질을 보고 독자적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 무렵 젊은 남자는 이미 청혼을 했고 율리아는 승낙했다. 결혼 선물로는 아르테엠의 사업을 위한 초기 자본이 주어졌고 그는 그것을 잘 활용해 몇 년 만에 도시의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율리아는 계속 단편을 쓰고 소량으로 책을 내었는데 독자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8년 만에 마침내 임신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고 초기 유산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항우울제, 병원, 링거 몇 달 동안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르테엠은 그녀를 마치 아픈 개를 보듯이 바라보았다. 쓸모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모한 존재처럼. 사랑은 오래전에 짜증이 섞인 습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은 늘 자신이 율리아와 그녀의 집안에 빚지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미 오래전에 모든 빚을 갚았다고 해. 하지만 이혼하면 아내가 절반을 가져갈 것이다. 그는 자신이 머리와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저 자기 졸문만 썼을 뿐. 그걸 누가 읽어. 지처럼 멍청한 계집애들이나 읽지. 얘 내가 내 걸 반이나 줘야 하지. 아르투엠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게다가 그녀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해.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맞아. 증거가 필요해. 그가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누군가를 붙여 율랴를 감시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운명이 스스로 기회를 던져주었다. 사무실 배관이 터진 것이다. 출동한 젊은 남자가 왔다. 누수는 금방 잡고 필요한 건 다 교체했다. 일을 마친 그는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 알겠습니다. 꼭 돈 구하겠습니다. 제발 스뇨프카 치료는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반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들은 1년에서 1년 반이라 했잖아요. 검사가 나빠졌다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남자는 전화를 끊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 대화를 아르투엠이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딱 무언가가 맞아떨어졌다. 그는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저기요, 친구.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는 배관공의 어깨를 두드렸다. 남자는 일어나 사업가를 따라 천천히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아르투엠은 이 일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물었다. 그나저나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남자는 내 자신이 여기 불려왔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래, 미하일. 무슨 문제야? 돈이 필요하지. 치료 때문인 것 같군. 아르투엠은 주인처럼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가슴에 포겠다. 아들이 아픕니다. 종양이 양성인데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습니다. 그게 거기서 어떤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네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면 위험이 30%랍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하면 5%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3개월 안에 모을 수도 없고요. 미하일이 자신의 곤경을 털어놓았다. 이미 탈진 직전입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부업도 뛰지만 그건 바다의 한 방울일 뿐이에요. 얘 엄마는? 아이 엄마는 어디 있지? 아르투엠은 아내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 유야했다. 도망갔어요. 제 탓이라더군요. 임신 중절을 못하게 하고 병든 아이를 낳게 했다면서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은 2년 전에야 발견됐어요. 수술비는 얼마지? 사업가가 사무적으로 물었다. 재활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습니다. 미하일이 한숨 쉬었다. 달러로? 아르투엠은 얼굴을 찌푸리며 머릿속 계산을 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루블이요. 불행한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다. 그래도 그 정도도 모을 수가 없어요. 있지. 내게 일이 하나 있어. 사무실 주인의 낯빛이 밝아졌다. 말하는 대로만 하면 필요한 돈을 받게 될 거야. 미하일은 영문을 몰라 했다. 얘 그렇게 쳐다봐. 돈이 필요하잖아. 안 그래? 사업가는 얼굴을 굳혔다. 불법적인 일이라면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미하일은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아니야, 감옥 갈 일은 없어. 아르투엠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내 아내를 좀 지켜봐줘. 그녀는 감정이 불안정해. 지금은 약, 항우울제를 먹고 있지. 즉, 내게는 사진과 영상이 필요해.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할 수 있겠나? 그런 장비가 없어요. 제 일은 그쪽이 아니라서요. 배관공이 반박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충분해. 아르투엠이 툭 내뱉었다. 있잖아. 봤어. 그러니까 350만, 성금 50만 즉시. 자료는 내 이메일로 보내. 어때? 거래할까? 그거 합법 맞습니까? 믿기지 않는 행운의 미하일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완전 합법이야.
난 그저 아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필요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르트엠은 대놓고 거짓말했지만 그 논리는 미하일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좋습니다. 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아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자, 선금. 아르트엠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 백관공의 손에 쥐어주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함께 건넸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내는 집에서 일하지만 영감을 얻는다며 가끔 도시에 나가. 사진은 곧 보내줄게.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어 미하일은 인사를 하고 스쿠터에 올라 병원에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다. 소녀는 창백하고 무척 슬퍼 보였지만 아빠를 보자 웃었다. 곧 수술할 거야. 다른 애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미하일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었다. 정말요? 소년이 기뻐하며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그래, 정말이야.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유심의 벌레는 속을 갉아먹었고 미하일은 불편했다. 널 낫게 하려고 뭐든지 할 거야. 율리아는 자주 집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벽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거리에서 그녀는 영감, 자신의 단편을 위한 소재를 찾았다. 가끔은 학교 때부터 친구인 여자와 여름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다. 류사, 집 분위기가 요즘형 아니야. 율리아가 털어놓았다. 가끔은 그냥 도망치고 싶어. 비행기든 아니면 통근열차든 그냥 오래 멀리 떠나고 싶어. 그럼 아르트엠은 친구는 갑작스런 고백에 놀랐다.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랬지, 그래. 율리아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 나도 예전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냥 이혼해야 서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황금우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류드밀라가 동정어린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에 아르트엠이 아내의 방으로 들어왔다. 얘기 좀 하자. 그가 시작하자 율리아가 먼저 끊었다. 그래, 나도 오래전부터 말하려고 했어. 우리 이혼하자. 아르트엠은 놀라 율리아를 보았다. 생각을 읽은 거야. 아니면 뭔가 꾸민 거야. 그의 머릿속에 스쳤다. 좋아, 그는 얼굴을 굳혔다. 변호사에게 서류 준비하라고 할게. 드디어 며칠째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남편에게 꺼내자 율리아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 것이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물론 그녀는 남편이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이혼 이야기를 나눈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났다. 율리아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근처에는 벤치가 양쪽으로 늘어선 공원 산책로가 있었다. 그 벤치들은 종종 체커나 체스를 두는 노인들, 유모차를 밀며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엄마들로 가득했다. 아기가 유모차에서 코를 골거나 비둘기를 쫓아다니는 동안 말이다. 율리아도 빈자리가 있으면 가끔 벤치에 앉아 해를 얼굴에 받으며 눈을 감고 미소를 띤 채 공원의 소리를 들었다. 그날도 그녀는 빈 벤치에 앉았고 그때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 온 전화는 아니었다. 낯선 벨소리였다. 눈을 뜨고 둘러보았다. 소리는 벤치 아래에서 났다. 그녀가 받으려 하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어머, 누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보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기기를 켜고 연락처를 열어보았다. 이상하게도 전화는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정보를 쉽게 드러냈다. 연락처 목록에는 보통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항목, 엄마, 아빠, 형제, 친구, 이 없었다. 대신 스뇨파의 의사, 응급, 고용주 뿐이었다. 놀란 율리아는 휴대폰 메뉴를 뒤졌다. 아무 앱도, 아무 메신저도 없었다. 전자우편과 갤러리만 있었다. 혹시 여기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열었다. 첫 사진부터 그녀는 당황했다. 더 넘길수록 그녀의 뒤통수에서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등골을 타고 냉기가 스쳤다. 모든 사진, 모든 영상에 그녀가 있었다. 공원 산책, 카페, 친구와의 만남,
친구 류사와의 만남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찍힌 듯했고, 심지어 그들의 대화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누구지? 이걸 율리아는 경악했다. 그들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단호히 의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연결되자 율리아가 말했다. 이 휴대폰을 공원에서 주웠어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어떻게 돌려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래서 미하일이 전화를 안 받았군요. 저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익스클레임드했다. 아, 마침 그가 왔네요.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이내 남자의 목소리가 유사를 대신했다. 네, 제 휴대폰입니다. 아마 주머니에서 떨어졌나 봐요. 어디서든 만나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좋아요. 율리아는 화를 겨우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걸 잃어버린 공원으로 오세요. 30분 뒤에 기다릴게요. 그녀는 그 스파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렸다. 또 의사 번호였다. 부탁이에요. 끊지 말아주세요. 남자의 목소리, 그는 미하일이었다는 다급했다. 겁먹은 듯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아들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혹시 병원까지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아이, 됐어요. 율리아는 더 화가 치밀었다. 주소 불러요. 거기서 어디로 가면 되죠? 미하일은 병원 주소와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다. 율리아는 택시를 불렀고 가는 동안 고용주로 저장된 번호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보를 열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남편의 번호였다. 그렇다는 건 아르트엠이 나를 미행하라고 그를 고용했다는 건가? 예.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해당 병실 앞에 서자 율리아는 두려웠다. 혹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될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에 누운 작은 소년이었다. 여기저기 센서가 붙어 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은 너무 창백해서 마치 생기가 없는 듯했다. 침대 곁에 젊은 남자는 몇 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눈 아래엔 짙은 그림자, 흑빛 안색은 그의 피곤을 더해 보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휴대폰이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들어 율리아를 보았다. 미소는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눈에 공포와 당혹이 떠올랐다. 당신, 그는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다. 나가서 얘기하죠. 율리아가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미하일은 일어나 자신이 미행하던 여자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설명을 들었으면 해요. 율리아는 갤러리를 열고 사진이 펼쳐진 휴대폰 화면을 미하일에게 들이밀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돈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선을 돌리고 가운 끝을 만지작거렸다. 아들이 아파요. 수술이 필요해요. 뭐든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행인지 당신 남편이 제가 당신을 감시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했고 선금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가 그런 게 필요한지 말하던가요? 율리아는 이 불쌍한 아버지가 안쓰러웠다. 그랬죠. 당신은 아프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당신에게 아이를 맡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미하일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열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솔직히 당신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정신질환의 징후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럼 나한테 아이가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율리아는 소리치고 싶었고 이 서투른 스파이를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낮게 물었다. 없어요. 그는 놀란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서야 자신이 단 한 번도 아이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본 적 없다는 사실이 떠오른 듯했다. 그렇죠. 우리에겐 아이가 없으니까요. 율리아는 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다.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정심에 가슴이 죄어왔다.
아드님은 어떤 상태죠? 아이 엄마는요? 여기 혼자 계신 것 같은데요. 율리아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스뇨프카의 종양. 그는 가운 소매로 눈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다. 율리아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삼켰다. 양성이긴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스뇨프카는 실명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했나요? 얼마죠? 율리아는 풀이 죽은 남자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사연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찍으세요. 미하일은 핵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그야말로 어리둥절함이 쓰여 있었다. 율리아는 그만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래요. 계속 찍고 가능하면 남편과의 문자도 보관하세요. 그런 게 생기면요. 그러면 당신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은 건강을 되찾을 거예요. 뭘 꾸미시는 겁니까? 미하일이 정신을 차렸다.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미하일, 농담하세요. 율리아가 비웃었다. 당신은 이미 코까지 푹 잠겼어요. 아들 생각만 하세요. 당신, 좋은 아버지 같아요. 그녀는 병실 의자에서 일어나던 차였다가 다시 생각난 듯 멈췄다. 잠깐. 이메일 주소요. 율리아는 수첩에서 종이를 뜯어 미하일에게 건넸다. 부탁인데 문자 대화 캡처를 여기에 보내주세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스뇨프카에게 안부도 전해주세요.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 정신적 불안정의 증거를 법정에 내겠다는 거네. 그럴 바에는 정신병원에 날 보내는 게 더 쉬웠을 텐데. 그녀가 곱씹었다. 돈 좀 쓰면 원하는 소견서쯤은 만들어줄 테고 난 오래도록 거기 갇혀 있겠지. 아버지가 무섭나? 그리고 엄마도. 분명 자기가 벌인 비열한 짓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 생각에 잠긴 채 율리아는 부모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소동의 부모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편과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율리아, 딸아. 문이 활짝 열렸다. 마치 엄마가 문 뒤에 서서 그녀가 올 걸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와서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게 마음에 느껴졌어. 어서 들어오렴. 얘 문간에 서 있니? 운명인가 보다. 율리아의 머릿속을 스쳤다. 도움을 청해야겠군.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그래, 무슨 일이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갈리나 안토노브나가 걱정스레 물었다. 그리고 율리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혼 이야기, 미행, 미하일까지. 갈리나 안토노브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는 안쓰럽게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런 뱀을 품었을 줄이야.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경고를 받으면 무장한 거지. 조금 더 함께 있고 율리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르트엠은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주에 깊게 살펴보고 아내의 친구와의 대화도 귀 기울였다. 그래, 억지로 끼워 맞추면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신경쇠약으로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건 안 돼. 이걸로는 법정에 못 나가. 그는 생각했다. 한편 미하일은 이제 율리아에게 숨기지도 않고 그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함께 담겼다. 엄마, 안녕. 어때, 딸? 피곤하지? 지쳤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집에 가서 좀 부쳐 먹고 저녁 먹고 쉬어라. 아이, 다 태워 먹을까 봐. 그래도 손이 근질근질하네. 오랜만에 직접 뭘 안 해봤어. 바다도 좀 다녀오고 싶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지. 내 단편으로 꽤 벌었잖니. 응, 아마 그럴게. 돈 찾고 떠날 거야. 이혼 서류 넣었어. 남편도 알아. 그럼 이틀 전에. 알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물론 아르트엠은 아내의 말만 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릿속엔 그림이 그려졌다. 율리아가 애인과 떠나려 한다. 이틀 전에 그와 얘기했고 둘 다 돈을 인출하기만 기다리는 중.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을 불태울 거다. 집을 실제로 태우지는 않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법정에서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게다가 불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바로 그때 미하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로 수술이 잡혔어요. 좋아, 내 사례비 받아라. 아르테엠은 비웃고는 약속한 금액을 이체했다. 그가 보기엔 증거가 충분했다. 법정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판사는 율랴가 제출한 이혼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르테엠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다. 재판장님, 제 아내가 2년 전 유산 이후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의사소견과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 넘어갈 수 있는 자산과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녀와 어머니의 통화 녹음을 들어 주십시오. 어머니도 딸이 아픈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 대한 후견을 원합니다. 남편은 영상과 음성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판사는 율랴의 말만 들리는 그 대화를 빠르게 확인했다. 원고,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율랴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율랴가 말했다. 제 남편은 저를 미행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다른 아버지의 고통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 저와 엄마의 대화에서 문맥을 걷어낸 일부입니다. 여기 전체 녹취가 있습니다. 율랴는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증인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스파이 말입니다. 그가 비웃었다. 그때 미하일이 법정에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고 경위를 이야기했다. 당신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받았습니다. 정말 필요하지만 다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하일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 쉬었다. 저에게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건도 없습니다. 판사는 어깨를 으쓱하고 율랴로 시선을 옮겼다. 원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정한 재산 분할과 350만에 해당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미하일에게 남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하면 그 금액만큼요. 율랴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살짝 덧붙였다. 스뇨프카에게는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뒤 열린 심리에서 이혼은 인용되었고 아르테엠의 재산과 사업은 분할되었다. 돈은 미하일에게 남게 했다. 그리고 아르테엠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율랴의 아버지는 전 사위에게 다가갔다. 그래, 친구. 이제 사업이랑 작별하라고. 앞으로 자존심 있는 사업가라면 너와 악수조차 안 할 거다. 일은커녕 함께하려 하지도 않지. 도시를 떠나는 게 좋겠다. 여기선 내가 살 수 없어. 그건 내가 보장한다. 스뇨프카는 해외에서 수술을 받았다. 모든 게 성공적이었다. 정말 때맞춰 오셨습니다. 담당이가 말했다.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 차분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귀국 후 미하일은 율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다 잘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스뇨프카를 만나도 될까요? 율랴가 물었다. 아버지가 물론이죠. 라고 답했을 때 그녀는 기뻤다. 30분 뒤 그녀는 스뇨프카 곁에 있었다. 소녀는 많이 달라졌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미소를 지었다. 미하일도 한결 좋아 보였다. 눈 밑 그늘이 사라졌고 슬프고 지친 표정 대신 만족과 행복이 자리했다. 이제 당신이 내 엄마예요. 스뇨프카가 물었다. 완전히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한마디였다. 율랴는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제발요. 소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다. 두 어른은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율랴가 곧바로 스뇨프카의 엄마가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곧 리자라는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가족에겐 늘 추억할 것이 많았다. 아르테엠은 모든 것을 팔고 아주 멀리 떠났다.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소문이 자신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후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모두 평안하시길. 네.